2009년 5월 23일 이른 아침, 대한민국은 깊은 침묵과 비명 속에 깨어났습니다. 경남 김해의 작은 시골 마을, 봉하마을의 부엉이 바위에서 한 남자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믿을 수 없는 속보가 전국을 강타한 곳입니다. 그는 단순한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였던 제16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고요했던 산세의 정적을 찍고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고 텔레비전 화면에는 충격적인 뉴스 속보가 붉은 글씨로 끝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국민들은 걷잡을 수 없는 경악에 빠졌고 여의도의 정치권은 일순간에 얼어붙었으며 무섭게 돌아가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조사실의 시계는 그 자리에서 멈춰섰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그토록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이 숨막히는 거대한 비극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진실을 찾기 위해 시계를 정확히 10개월 전으로 되돌려보면 모든 파국의 씨앗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조용히 움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방의 한 중견기업을 향해 시작된 국세청의 은밀한 세무조사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서류 무더기 속에서 대한민국 헌정사를 뒤흔들 될 가장 잔혹하고 내목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듣고 싶은 다음 사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건의 중심에는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1971년 작은 신발 공장으로 시작해 글로벌 기업 태광 실업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 경남 김해의 신발왕이라 불리던 박연차 회장입니다. 그는 단순히 자수성가한 지역의 평범한 기업인이 아니었습니다. 흙수저에서 맨손으로 시작해 수천억 원대 자산가로 성장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지만 그의 진짜 무기는 제품이나 자본 그 자체보다도 바로 인맥에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특유의 친화력과 공격적이고 치밀한 로비력으로 정계와 재계는 물론 법조계와 언론계, 심지어 경찰 수뇌부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지하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했습니다. 권력의 그늘 아래서 그는 합법과 편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며 자신의 제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막대한 장학금 기부와 각종 복지 후원으로 기부천사라는 명예로운 가면을 썼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숨겨진 네트워크를 통해 유력 인사들의 환심을 사는데 주력했습니다. 권력을 향한 그의 투자 방식은 매우 은밀하고 집요했습니다. 철저하게 현금과 고가의 현물을 동원하여 자신만의 든든한 방패막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2008년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은 거대한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서 권력의 추가 급격히 이동했고 과거 정권의 그림자 속에 머물던 인물들과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정국이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박연차 회장은 과거 정권의 유력 인사들과 유독 깊은 관계를 맺고 있던 이른바 핵심 스폰서로 지목되어 온 인물이었습니다. 권력의 비호 아래 무소불위의 성장을 거듭하던 그의 기업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권력의 매서운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마침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가 포착된 것입니다. 국세청 내부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강력한 권한을 가지며 이른바 국세청의 중수부라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사급 요원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타깃은 다름 아닌 경남 김해에 위치한 태광 실업본사와 박연차 회장의 자택이었습니다. 보통 지방 소재기업의 세무조사는 관할 지역인 부산지방국세청이 담당하는 것이 오랜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처음부터 그 궤를 철저히 달리했습니다. 서울에서 급파된 수십 명의 정예 조사관들이 파란색 압수물 플라스틱 상자를 들고 태광실업의 심장부로 전격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회계장부,
경영진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비서실에 숨겨진 비밀 금고까지 그들은 단 하나의 단서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철저하고 무자비하게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압수수색에 직원들은 당황한 시선을 숨기지 못했지만 현장을 통제하는 조사관들의 눈빛은 차갑고 예리하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세금 판로나 횡령 혐의를 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회계 장부 속에 숨겨진 숫자의 이면, 거대한 비자금의 흐름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대한민국을 뒤흔들 박영차 게이트를 알리는 소리 없는 첫 총성이었습니다. 수십 박스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압수물들이 국세청에 통제된 조사실로 속속 옮겨졌고, 굳게 닫힌 문 안에서는 곧바로 고강도 내사와 서류 분석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태광실업의 회계정부는 겉보기에는 아무런 흠결 없이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굴지의 회계법인들이 감사를 마친 서류들은 외형상 합법적인 경영활동의 결과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사관들의 집요한 교차 검증과 법의학적 데이터 분석 앞에서는 서서히 미세한 균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들이 삭제된 컴퓨터 파일들을 밤을 새워가며 복구했고, 베테랑 조사관들이 복식 부기의 맹점과 이중 장부의 트릭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비용을 부풀리거나 유령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허위로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수법들이 동원된 흔적이 포착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수만 장의 영수증과 전표를 일일이 대조하며 정상적인 기업 활동으로 위장된 검은 돈의 실체를 한꺼풀씩 벗겨냈습니다. 그 결과 불투명한 외환 거래 내역들이 꼬리를 물고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홍콩 등 해외의 대표적인 조세 회피처로 빠져나간 수상한 외화 송금 기록과 출처를 전혀 알 수 없는 막대한 규모의 차명 계좌들이 연이어 발견되었습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이것은 결코 단일 기업의 단순한 비자금 조성 사건이 아님이 명백해졌습니다. 조사팀은 이 거대한 자금들이 세탁을 거쳐 결국 누구의 주머니로 흘러갔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들을 퍼즐 조각처럼 하나둘씩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박연차 회장의 은밀한 돈출기를 끝까지 따라가다 보니 그 종착지에는 여의도 정치권의 내로라 하는 인사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층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세무조사의 칼날이 권력의 심장부를 향해 깊숙이 들어갈수록 사건의 본질은 평범한 조세 포탈에서 전대미문의 정관계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그 무서운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의 치밀한 조사망이 좁혀온다는 소문이 돌자 여의도의 수많은 정치인들과 고위 관료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황급히 과거의 흔적을 지우고 증거를 인멸하려 분주히 움직였으며, 또 누군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변호사를 대동하고 거짓 진술 조서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이미 쏘아 올린 이 소리 없는 총상은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가 되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4개월이 넘는 끈질긴 추적과 집요한 데이터 분석 끝에 국세청은 방대한 분량의 세무조사 보고서를 완성합니다. 명백히 드러난 조세 탈루 증거와 함께 정치권으로 흘러간 부적절한 자금의 정황을 포착한 국세청은 박연차 회장을 조세 포탈 및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공식 고발 조치하게 됩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 전달된 국세청의 조사 기록은 그 분량만 해도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트럭으로 실어 날라야 했던 그 방대한 서류 뭉치 속에는 박 회장이 지난 수년간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거래를 했는지 추적할 수 있는 치명적인 단서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수사의 공은 서류와 장부를 넘어
진실을 규명하고 권력을 심판하는 대한민국 최고 사정기관의 심장부로 무겁게 넘어갔습니다. 피바람이 불어닥치기 직전에 숨막히는 고요함. 그것은 앞으로 2009년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벼랑 끝으로 내몰 거대한 참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그가 쥐고 있던 장부의 다음 페이지에는 어떤 이름들이 적혀 있었을까요? 철저히 봉인되었던 진실의 문이 마침내 열리고 있었습니다. 2008년 11월, 차가운 초겨울의 바람이 서초동 법조타운을 간돌던 무렵, 국세청이 수개월에 걸쳐 작성한 방대한 분량의 세무조사 자료가 마침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 공식 이관되었습니다. 트럭 여러 대를 동원해 실어 나른 수백 개의 사과상자 안에는 태광실업의 수십 년치 회계장부와 하드디스크 복사본, 그리고 박연차 회장의 복잡한 자금 흐름이 담긴 전표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이른바 중수부는 대한민국 검찰 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정보력과 수사력을 자랑하는 최정예 부서였습니다. 이제 사건의 성격은 단순한 기업의 조세 포탈이나 횡령을 넘어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거대한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밝혀내는 전면적인 자금 추적 수사로 급격히 전환되었습니다. 대검찰청 11층의 특별조사실은 밤낮 없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베테랑 검사들과 대검 소속의 전문 회계 분석 요원들,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들이 투입되어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소리 없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금융수사, 특히 거대 기업의 비자금 추적은 핏자국이나 흉기가 남아있는 강력 사건의 현장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띱니다. 그것은 오직 모니터 화면에 떠오르는 수많은 숫자와 마른 종이 냄새가 진동하는 전표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지능전입니다. 숫자는 결코 스스로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그 숫자의 배열을 정교하게 조작하여 진실을 은폐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수사관들의 첫 번째 임무는 합법적인 기업 활동으로 위장된 정상적인 회계장부의 이면, 즉 이중장부의 실체를 해독하는 것이었습니다. 태광실업은 겉보기에는 연 매출 수천억 원을 올리는 건실한 수출기업이었기에 정상적인 무역거래를 빙자한 자금 세탁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수많은 경제범죄를 다루어온 수사관들의 예리한 직관은 서서히 미세한 균열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출입 단가가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져 있거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회사로 거액의 컨설팅 비용이 주기적으로 송금된 수상한 내역들이 포착된 것입니다. 수사팀의 시선이 집중된 곳은 국내가 아닌 해외, 아시아의 거대한 금융허브인 홍콩이었습니다. 태광실업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던 계좌추적팀은 국내 금융망을 벗어나 홍콩으로 빠져나간 수천만 달러의 외화 송금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상한 자금의 종착지에서 APC, 아시아 패시픽 컴퍼니라는 낯선 이름의 회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서류상으로는 태광실업의 해외 현지법인 중 하나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번듯한 사무실이나 직원 하나 없이 단지 홍콩의 허름한 건물에 주소지만을 두고 있는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이 작은 유령회사가 바로 박연차 회장이 오랜 세월 동안 치밀하게 구축해온 거대한 해외 비자금 저수지의 심장부였습니다. 박 회장은 신발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과정에서 이 APC를 중간에 끼워 넣었습니다. APC가 원료를 싼 값에 사들인 뒤 태광실업에는 엄청나게 부풀린 비싼 가격으로 대파는 이른바 통행세 방식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남겼고 그 이익금은 고스란히 APC의 홍콩 비밀 계좌에 천문학적인 달러로 쌓여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팀 앞에는 여전히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조세 피난처나 다름없는 홍콩의 금융 시스템은 고객의 비밀 보장을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한국 검찰의 영장만으로는 APC의 구체적인 계좌 거래 내역을 강제로 열어볼 권한이 없었습니다. 자칫 여기서 수사가 그척 상태에 빠진다면 홍콩에 숨겨진 검은 돈의 실체는 영원히 미궁 속으로 사라질 위기였습니다. 이에 대검 중수부는 즉각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결단합니다. 대한민국 법무부를 통해 홍콩 사법당국과 금융관리국에 긴급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외교적 채널을 총동원하여 사건의 중대성을 알리고 이 자금이 단순한 탈세가 아닌 심각한 불법적 거래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입증하는 방대한 소명 자료를 홍콩 측에 신속하게 전달했습니다. 피말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과연 홍콩 당국이 한국 검찰의 요청을 수용하여 굳게 닫힌 금융의 비밀주의를 깨고 계좌를 열어줄 것인가? 수사팀의 모든 촉각이 곤두섰습니다. 몇 주간의 끈질긴 설득과 긴밀한 물밑 협상 끝에 마침내 홍콩 사법당국으로부터 극적인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APC의 방대한 계좌 거래 내역서와 관련 은행 자료들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팩시밀리를 통해 전송되기 시작한 순간 조사실 내부에는 무거운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수사관들의 눈앞에 펼쳐진 숫자는 그들의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참담하고도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무려 수천만 달러, 하나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자금이 홍콩의 여러 차명 계좌들을 거치며 복잡하게 세탁되는 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자금의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를 거쳐 이체와 인출을 반복한 전형적인 자금 세탁 기법이 동원되었습니다. 숫자의 안개 속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신발왕의 비밀 금고가 마침내 백일화의 그 민낯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검찰의 칼끝은 이 막대한 자금이 다시 어떻게 한국으로 흘러 들어왔으며 궁극적으로 누구의 손에 쥐어졌는가를 향해 정조준되었습니다. 수사팀은 홍콩의 비자금 중 상당액이 스위스의 비밀 계좌를 거치거나 불법적인 환치기 수법을 통해 은밀하게 국내로 반입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국내로 들어온 자금은 철저히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 교환소에서 10만원권 수표나 5만원권 현금 다발로 잘게 쪼개져 박 회장의 은밀한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그 막대한 자금 중 일부는 고위층을 위한 최고급 스위스 명품 시계,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 그리고 골프장 VIP 회원권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기업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 쓰여야 할 막대한 자본이 권력의 그늘에 기생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위한 검은 로비 자금으로 둔갑해버린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APC의 계좌 내역과 박 회장의 국내 차명 계좌, 그리고 현금 인출 시기 등을 정밀하게 교차대조하며 자금의 최종 종착지를 향한 거대한 포위망을 좁혀가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이제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이름의 실탄을 확보했습니다.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된 자금의 명백한 출처와 그 돈이 현금화되어 움직인 정확한 시점과 동선이 수사팀의 화이트보드 위에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밀하게 준비된 수백억 원대의 은밀한 자금과 수천만 원짜리 명품들은 과연 어느 시점에 어떤 권력자들의 손으로 은밀하게 건네진 것일까요? 계좌 추적을 마무리해가던 검찰 수사관들의 눈앞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물건 하나가 압수물 상자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면서 사건은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의도 정치권을 피로 물들일 공포의 살생부가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를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그 충격적인 물건은 다름 아닌 박연차 회장의 최측근 비서진이 은밀하게 관리해오던 비밀 스케줄러와 메모장, 이른바 로비 장부였습니다. 해외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이 인출된 날짜와 정확히 일치하는 시점에 메모장에는 알 수 없는 이니셜들과 특정 호텔의 호수, 그리고 은밀한 회동을 암시하는 짧은 단어들이 암호처럼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금의 인출 시기와 암호화된 만남의 기록이 완벽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순간, 단순한 자금 추적 수사는 이제 권력형 뇌물 수사라는 거대한 태풍의 눈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직감했습니다. 이 메모장에 적힌 이니셜들을 모두 해독해내는 순간,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관료사회를 떠받치고 있던 거대한 기득권의 민낯이 철저하게 붕괴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검찰의 날카로운 창끝이 장부에 적힌 권력의 핵심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겨눠지고 있었습니다. 2008년 11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칼끝이 태광실업의 복잡한 회계정부와 홍콩의 비밀 계좌를 넘어 마침내 그 검은 자금의 최종 기착지를 향해 정조준되었습니다. 수사팀이 압수물 상자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낡은 수첩과 비서진의 비밀 메모장. 겉보기에는 평범한 기업인의 일정표에 불과했던 이 작은 기록물들은 머지않아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여의도를 송두리째 공포로 몰아넣을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 즉 권력자들의 살생부로 변모하게 됩니다. 수첩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 안에는 단순한 기업 경영의 범주를 아득히 벗어난 은밀하고도 치밀한 로비의 흔적들이 적나라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날짜와 시간, 특급 호텔의 이름, 그리고 영문 이니셜과 알 수 없는 기호들로 암호화된 이 기록들은 박연차 회장이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광범위하고 집요하게 권력의 그늘 아래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사건의 성격은 이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조세포탈과 횡령이라는 기업 범죄의 껍질을 깨고 전대미문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가 그 흉측한 민낯을 드러낸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박 회장의 비서진과 자금 담당 임원들을 강도 높게 조사하며 수첩에 적힌 암호들을 하나씩 해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드러난 박 회장의 인맥 관리 방식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특정 정당이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권력의 중심에 있거나 훗날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라면 누구에게나 접근하여 자신만의 숨겨진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른바 전방위 인맥 관리였습니다. 정치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부 고위 관료, 자신의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세청 간부, 심지어 법의 저울을 쥐고 있는 판검사와 경찰 수뇌부까지. 그의 스폰서 명단은 대한민국 지배구조의 축소판과도 같았습니다. 박연차 회장에게 이 막대한 로비 자금은 단순한 뇌물이 아니라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보험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닥쳐올지 모를 사정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평소부터 고가의 선물과 막대한 현금을 동원하여 유력 인사들의 환심을 사고 그들의 약점을 쥐고 흔들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적절한 거래의 내역을 자신의 수첩에 꼼꼼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던 그 치밀한 기록이 결국 자신은 물론 그와 거래했던 모든 권력자들의 목을 조르는 가장 강력한 올가미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대검 중수부에서 이른바 박연차 리스트가 해독되고 있다는 소문이 여의도 정치권에 은밀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하자 정치 1번지는 일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335 모인 정치인들의 얼굴에는 극도의 불안감과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누구도 서로를 믿지 못했고 혹시라도 자신의 이름이나 이니셜이 그 저주받은 수첩에 적혀있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과거의 기억을 필사적으로 더듬어야만 했습니다. 평소 친분을 과시하던 이들조차 박 회장과의 관계를 황급히 부인하며 꼬리 자르기에 급급했습니다. 여의도에는 다음 소환자는 누구인가 라는 흉흉한 소문이 매일같이 유령처럼 떠돌았고
언론은 연일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하여 이니셜로 된 추측성 기사들을 쏟아내며 대중의 분노와 호기심을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매우 냉혹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수첩의 기록만을 맹신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의 신빙성을 입증하기 위해 홍콩 APC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된 정확한 시간과 국내로 반입된 경로를 분 단위로 쪼개어 교차 검증했습니다. 또한 수첩에 적힌 약속 날짜에 해당 정치인의 동선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급 호텔의 주차장 CCTV 녹화 기록과 출입 명부, 비행기 탑승 기록,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이 잡듯 뒤졌습니다. 알리바이를 조작하려는 자들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기 위해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들의 통화 기록 기지국 위치까지 철저하게 분석하는 등 현대 과학수사기법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조사실 내부의 풍경은 그야말로 숨막히는 심리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검찰의 소환 통구를 받고 어두운 표정으로 포토라인에 선 유력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카메라 앞에서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기업인일 뿐 부적절한 거래는 결코 없었다. 라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굳게 닫힌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 수사관들이 조용히 내미는 계좌 이체 내역서와 출입국 기록, 그리고 박 회장 측근들의 결정적인 진술 조서를 마주하는 순간 그 오만했던 태도는 이내 창백한 침묵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하던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동선과 비밀스러운 만남이 분 단위로 복원된 객관적인 물증 앞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은 박연차 회장의 진술과 장부의 기록을 일치시키는 작업에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초기 수사에서 굳게 입을 다물고 있던 박 회장은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권력자들이 자신과의 관계를 전면 부인하며 매몰차게 등을 돌리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권력의 냉혹함에 깊은 배신감을 느낀 탓일까요? 아니면 이미 확보된 명백한 금융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탓일까요? 굳게 닫혀있던 박 회장의 입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진술들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정계를 흔드는 폭발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현금 다발이 든 쇼핑백이 전달되었는지, 특급 호텔의 은밀한 방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그의 기억은 수사관들이 확보한 물증들과 퍼즐처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수사팀은 이 진술들을 법정에서 절대 뒤집을 수 없는 완벽한 증거로 만들기 위해 집요한 교차 조사를 벌였습니다. 오늘 배달했던 태광실업의 말단 직원부터 핵심 임원까지 차례로 소환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검증했습니다. 때로는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서 대질신문을 통해 진실의 조각을 맞춰나갔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은 매일 아침 대검자청에서 흘러나오는 브리핑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유력 정치인들의 보좌관들은 검찰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망을 총동원했지만 수사 보안은 철저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오직 조사를 받고 나온 자들의 침묵과 창백한 얼굴만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심리전의 강도를 짐작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박연차 게이트는 단순한 뇌물 수사를 넘어 권력과 자본이 어떻게 결탁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보제와도 같았습니다. 국민들은 연일 뉴스 매체를 장식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불법적인 자금과 그 돈에 얽힌 고위 공직자들의 위선적인 민낯에 깊은 절망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서민의 삶을 대변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던 이들이 뒤에서는 기업인의 검은 돈에 손을 내밀고 부적절한 특혜를 약속했던 사실은 대중의 뼈아픈 배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거대한 스캔들은 정치권 전반에 대한 깊은 불신을 낳으며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파장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검찰의 나혜선 수사가 여의도를 휩쓸고 지나가는 동안 사람들의 시선은 점차 이 사건의 끝이 과연 어디일지를 향해 모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잔혹한 살생괴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떤 이름이 남아있을 것인가? 수사의 방향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려는 찰나, 사건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더욱 치명적이고 은밀한 방식의 거래 내역을 세상에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연차 회장의 비밀 장부가 수면 위로 그 섬뜩한 실체를 드러내면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장부에 빼곡히 적힌 암호화된 이니셜과 날짜, 그리고 은밀한 약속 장소들을 해독하는 작업은 끝났습니다. 이제 검찰에게 남은 가장 중요하고도 험난한 과제는 그 은밀한 만남의 현장에서 도대체 무엇이 어떤 방식으로 오고 갔는지를 법정에서 반박할 수 없는 구체적인 물증으로 입증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뇌물 수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이른바 배달 사고의 가능성이나 금품이 오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피의자들의 완강한 저항입니다. 수사팀은 박 회장의 뇌물이 단순한 우발적 선물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투자의 방식이자 권력을 향한 부적절한 관계의 청구서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방대한 데이터와 진술 조서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교차 검증에 돌입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가장 먼저 박연차 회장의 수족처럼 움직였던 비서진과 운전기사들의 진술 조서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권력자와 기업인 사이의 은밀한 접대는 결코 대중의 눈에 띄는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울 도심 최고급 특급 호텔의 프라이빗룸,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고급 식당이 밀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심야의 호텔 지하 주차장이 바로 그들의 주된 거래 무대였습니다.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팀과 현장 조사관들은 이 장소들의 과거 기록을 집요하게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수개월 전의 호텔 지하 주차장 CCTV 분석을 통해 박 회장의 전용 차량과 유력 정치인의 관용차가 동일한 시간대에 나란히 주차되는 결정적인 장면들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비행기 탑승 기록과 VIP 라운지 출입 명부, 심지어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 기록까지 샅샅이 뒤져 피의자들의 동선을 분 단위로 재구성해냈습니다. 이러한 숨막히는 동선 추적 끝에 드러난 거래의 방식은 대중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노골적이고 내목했습니다. 가장 흔하게 동원된 수단은 바로 종이백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백화점 쇼핑백이나 고급 제거점의 빵봉투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내용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의 추적 결과 박 회장의 자금 관리인은 홍콩의 비밀 계좌나 국내 차명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한 뒤 흔적을 지우기 위해 명동 일대의 사설 환전소나 지하 경제를 거쳐 이를 5만 원권 현금 다발이나 추적이 어려운 고액의 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했습니다. 그렇게 세탁된 수천만 원, 때로는 수억 원에 달하는 검은 돈이 두툼한 서리봉투나 와인 상자로 위장되어 권력자들의 차량 트렁크에 조용히 실렸습니다. 돈을 건네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는 구차한 설명이나 노골적인 청탁의 언어조차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묵시적인 합의와 서늘한 눈빛의 교환만이 그 은밀한 거래를 완성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과정에서 수사팀의 시선을 가장 강렬하게 사로잡은, 그리고 훗날 이 사건을 대중의 뇌리에 가장 깊숙이 각인시킨 매개체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천만 원, 많게는 억대에 달하는 최고급 스위스 명품 시계였습니다. 박연차 회장은 단순한 현금 전달을 넘어 권력자들의 허영심을 자극하고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한정판 명품 시계를 뇌물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보석이 촘촘히 박힌 이 작은 기계장치는 그 자체로 권력의 카르텔에 합류했다는 일종의 징표이자 변질된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수사팀은 이 시계들의 행방을 쫓기 위해
국내 최고급 백화점의 명품 부티크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시계 수사는 일반적인 현금 추적과는 차원이 다른 정밀한 프로파일링과 증거 수집을 요구했습니다. 최고급 명품 시계에는 고유의 시리얼 넘버와 판매 기록, 그리고 보증서가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들은 박 회장 측이 법인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한 영수증을 확보한 뒤 해당 시계의 시리얼 넘버를 특정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시리얼 넘버가 적힌 보증서가 최종적으로 누구의 손에 쥐어졌는지, 혹여나 중고 명품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는 않았는지를 거미줄처럼 추적해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계를 수입한 스위스 본사에까지 사법 공조를 요청하여 수입 면장과 유통 경로를 완벽하게 입증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명확한 물증, 즉 고유 번호가 각인된 명품 시계의 구매 내역은 훗날 법정에서 피의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었습니다. 대검찰청 11층 특별조사실의 차가운 철문 안에서는 연일 숨막히는 법적 공방과 심리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소환된 정치인들과 고위 관료들은 하나같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그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유지에게 덕담을 들었을 뿐이다. 종이백을 받긴 했지만 그 안에 특산물이 들어있는 줄 알았다. 심지어 명품 시계에 대해서는 모조품인 줄 알고 가볍게 받았다라며 상식 밖의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정치 경험과 법률 지식을 총동원하여 수사관들의 질문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베테랑 검사들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피의자가 스스로 모순에 빠져 거짓말을 쏟아낼 때까지 묵묵히 듣고만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회심의 카드를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호텔 로비의 특정 시간대가 선명하게 찍힌 CCTV 분석 캡처 화면, 측근들의 생생한 자백이 담긴 진술조서, 그리고 무엇보다 시리얼 넘버가 일치하는 명품 시계의 구매 영수증이 피의자의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조사실의 공기는 일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완강하던 권력자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당당했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과학적 수사 기법으로 무장한 검찰의 압박 앞에서 그들의 얄팍한 알리바이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뇌물수수 사건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개인의 사금고처럼 유린했던 자들을 향한 서늘한 심판의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칼끝이 수첩에 적힌 정치인들을 하나둘씩 베어넘기며 승승장구하고 있을 무렵, 여의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여론의 압박과 폭풍우가 서서히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의 시선이 수첩의 가장 깊숙한 곳, 그동안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성역을 향해 방향을 틀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래의 방식과 물증이 모두 확보된 지금, 검찰의 다음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권력을 넘어 한때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쥐고 있었던 최고 권력의 정점이었습니다. 수사 기록의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사건은 이제 단순한 부정부패 척결을 넘어 피 비린내 나는 정치적 비극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박연차의 은밀한 종이백은 권력의 어느 심장부까지 닿아 있었던 것일까요? 진실을 향한 수사망은 이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비극적인 벼랑 끝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려 했으나 굳게 닫힌 조사실 문틈 사이로 조금씩 새어나오는 파편화된 진실들은 이미 통제불능의 상태로 사회 전반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명품 시계와 돈다발에 얽힌 자극적인 소문들은 매일 아침 신문 일면을 장식하며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대검찰청 앞에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연일 이어졌습니다.
법적 공방은 단지 조사실 안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광장과 여론의 한복판에서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이 부도덕한 거래의 끝에 과연 누가 서 있는지, 그 거대한 권력의 몸통이 누구인지 명확한 대답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이 거대한 여론의 압박 속에서 흔들림 없이 오직 증거와 법리만을 따라 수사의 방향을 다음 단계로 냉혹하게 전환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곧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뼈아픈 수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2009년 봄, 언 땅이 녹고 꽃이 피어나야 할 계절이었지만 대한민국 정치권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매서운 혹한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의도 전역을 휩쓸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의 칼날은 어느 순간 누구도 쉽게 예측하지 못했던 곳을 향해 그 서늘한 방향을 급격히 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 권력의 중심이자 수많은 이들이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될 성역이라 여겼던 곳이었습니다. 박연차 회장의 비밀 장부와 홍콩 APC 계좌의 거대한 자금 흐름을 집요하게 역추적하던 검찰은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검은 돈의 지류 중 하나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러들어간 치명적인 흔적을 포착했습니다. 그 종착지는 바로 퇴임 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귀향하여 평범한 농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전직 대통령의 가장 내밀한 가족과 측근들이었습니다. 수사의 물줄기를 바꾼 결정적인 단서는 또다시 숫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검 중수부 수사팀은 박 회장의 해외 비자금 계좌에서 무려 500만 달러라는 거액이 전직 대통령의 조카 사위가 설립한 해외 창업 투자회사로 송금된 명백한 금융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투자금의 흐름에 전직 대통령의 장남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 회장 측의 진술 조서를 바탕으로 청와대 재임 시절의 행적을 역추적하던 검찰은 정상적인 외교 행랑이나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매우 은밀한 방식으로 100만 달러가 담긴 무거운 가방이 대통령 관저로 전달되었다는 충격적인 첩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이 자금의 최종 수령자로 지목된 인물은 다름 아닌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었습니다. 기업인의 비자금이 권력의 주변부를 맴도는 것을 넘어 최고 권력자의 가장 깊숙한 안방까지 침투했다는 이 폭발적인 정황은 수사팀에게 곧바로 전면적인 수사 확대의 명분을 쥐어주었습니다. 대검찰청 조사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팽팽해졌습니다. 이제 수사는 단순한 뇌물수수 사건의 범주를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친형이 가장 먼저 구속 수감된 데 이어 영부인이 검찰의 눈을 피해 지방의 한 검찰청으로 비밀리에 소환되어 밤샘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뒤이어 장남마저 대검 중수부로 소환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가족 전체가 피의자 혹은 참고인 신분으로 차례차례 수사기관의 차가운 포토라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검찰은 앞선 정치인들의 수사에서 입증했던 과학적 증거주의를 전직 대통령의 가족들에게도 예외 없이 들이밀었습니다. 확보된 해외 계좌의 송금 내역서, 환전 기록, 그리고 자금을 직접 전달했다고 자백한 박연차 회장 및 측근들의 일관된 진술 조서가 방어벽을 치고 있던 가족들의 눈앞에 들이밀어졌습니다. 조사실 내부에서는 피말리는 법적 공방과 고도의 심리전이 연일 이어졌습니다. 자금의 성격을 두고 검찰은 이를 명백한 포괄적 뇌물로 규정하려 했고, 가족 측은 단순한 채무관계 혹은 정상적인 투자금이라며 완강히 맞섰습니다. 법리의 해석과 증거의 효력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굳게 닫힌 1120호 조사실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수사를 통제불능의 파국으로 몰고 간 것은 검찰청 내부의 차가운 조사실이 아닌 바깥 세상의
뜨거운 광장이었습니다. 가족들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대한민국 언론은 전례 없는 취재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사건을 관통하는 가장 뼈아프고 치명적인 문제, 즉 피의 사실 공표와 망신주기 수사 논란이 본격적으로 점화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식적인 검찰 브리핑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매우 자극적이고 파편화된 수사 기밀들이 익명의 검찰 관계자 입을 빌려 언론사들의 일면 머리 기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포만 달러가 담긴 가방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청와대 경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와 같은 자극적인 묘사들이 여과 없이 대중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파괴적이었던 것은 단연 명품 시계에 관한 보도였습니다. 박연차 회장이 전직 대통령 부부에게 회갑 선물로 주었다는 수억 원대의 스위스제 최고급 명품 시계 2개. 사건의 본질인 뇌물의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법적인 쟁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언론의 카메라는 오직 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시계에만 병적으로 집착했습니다. 급기야 권양숙 여사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두려움에 떨며 그 비싼 시계를 봉하마을의 논두렁에 내다버렸다라는 출처조차 명확하지 않은 보도가 지상파 뉴스를 타고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이 단 한 줄의 자극적인 문장은 대중의 관음증과 분노를 동시에 폭발시켰고, 전직 대통령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도덕성과 청렴이라는 상징성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여론의 재판은 이미 유죄를 선고하고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프로파일링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시기의 수사 행태는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합법적인 심리적 압박의 선을 넘어선 지 오래였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사회적 인격과 자존감을 철저히 붕괴시키기 위한 고도의 여론전이자 잔혹한 심리적 마녀사냥에 가까웠습니다. 봉하마을의 사저에 갇힌 채 수십 대의 카메라 렌즈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전직 대통령. 자신의 아내와 아들, 형과 조카 사위, 그리고 오랜 세월 뜻을 함께했던 측근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 고초를 겪는 모습을 뉴스로 접해야 했던 그의 심리적 고립감은 필설로 다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론의 압박은 질식할 듯이 목을 조여왔고, 사면 초가에 빠진 그가 기댈 수 있는 법적, 정치적 방어막은 이미 모두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보기도 전에 여론이라는 거대한 배심원단은 매일 쏟아지는 자극적인 파편들만으로 그에게 도덕적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저의 집 안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라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하는 글을 올렸지만 한번 불붙은 마녀 사냥의 광기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권력의 사각지대에 숨겨져 있던 은밀한 거래의 흔적을 쫓아 시작된 수사는 어느새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한 인간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측근들을 향한 무자비한 포위망이 완벽하게 좁혀진 지금, 검찰의 남은 수순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여론의 시선,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그리고 팽팽하게 당겨진 수사의 활시위는 이제 단 한 사람, 전직 대통령 본인을 향해 차갑게 겨눠져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대면의 날이 무거운 발소리를 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09년 4월 30일 이른 아침, 경상남도 김해 봉하마을은 무거운 정막과 폭풍 전야의 팽팽한 긴장감으로 휩싸여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부터 전직 대통령의 사저 앞까지 수백 명의 취재진과 경찰 병력, 그리고 지지자들과 시위대가 뒤엉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오전 8시, 사저에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마침내 열리고 짙은색 정장 차림의 전직 대통령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때 이 나라의 군 통수권자이자 최고 권력의 정점에 섰던 그가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나서는 역사적이고도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쏟아지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는 굳은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이 짧고 뼈아픈 한마디의 사과를 남긴 채 그는 대검찰청에서 미리 내려보낸 45인승 대형 리무진 버스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올랐습니다. 버스가 봉하마을을 빠져나와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대한민국 언론 역사상 전무후무한 진풍경이자 잔혹한 생중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에는 각 방송사에서 띄운 수십 대의 취재 헬리콥터가 굉음을 내며 버스의 궤적을 쫓아 비행했고, 지상에서는 방송국 차량들이 버스를 앞뒤로 에워싼 채 서울 톨게이트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약 400km, 5시간이 넘게 걸리는 그 길고 긴 여정은 대한민국의 모든 텔레비전 채널을 통해 단 1초의 끊어짐도 없이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화면 속의 버스는 그저 묵묵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지만 그 철갑 같은 버스 안의 공기는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었고 질식할 만큼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정치적 신념과 명예가 권력과 자본의 은밀한 결탁이라는 거대한 의혹의 소용돌이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되돌릴 수 없는 운명의 버스였습니다. 오후 1시 20분경 마침내 버스가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청사 주변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인파와 통제선을 넘어 터져나오는 고성들, 그리고 쉴 새 없이 터지는 플래시빛을 뚫고 그는 대검찰청 중앙 현관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승강기를 타고 그가 도착한 곳은 대검찰청 11층 특별조사실 1120호였습니다. 이곳은 과거 수많은 재벌 총수들과 거물급 정치인들이 거쳐간 한국 사정 정국의 심장부이자 가장 내밀한 비밀이 폭로되는 냉혹한 공간이었습니다. 외부의 빛이 완전히 차단된 방음벽, 두꺼운 방탄 유리로 가려진 창문, 그리고 한가운데 놓인 차가운 철제 책상. 이 압도적인 공간이 뿜어내는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주임 검사와 수사관들이 방대한 수사 기록과 증거물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둔 채 전직 대통령과 마주 앉았습니다. 오후 1시 30분, 역사상 가장 길고 치열했던 법리 공방에 막이 올랐습니다. 수사팀이 준비한 질문 지문만 수백 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조사의 핵심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영부인에게 전달된 100만 달러가 담긴 가방, 그리고 조카 사위의 해외 계좌로 송금된 500만 달러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은 박 회장의 홍콩 APC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된 내역서, 한정 기록, 그리고 자금을 직접 전달했다고 털어놓은 측근들의 일관된 진술 조서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의 논리는 이른바 포괄적 뇌물죄였습니다. 비록 전직 대통령 본인이 직접 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고 권력자라는 직무의 특성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가족이 받은 막대한 금전은 사실상 대통령을 향한 뇌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확고한 입장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혐의를 방어해야 하는 전직 대통령 측의 논리 역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방어막은 바로 인지 시점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아내가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갚았다는 사실을 재임 시절에는 전혀 알지 못했으며 퇴임 후 검찰의 내사가 본격화된 시점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그 사실을 인지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즉, 직무와 관련된 부적절한 대가성 뇌물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력과는 무관하게 개인 간에 이루어진 단순한 금전거래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사실 내부에서는 알았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검찰의 집요한 창과 알지 못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피의자의 견고한 방패가 불꽃 튀게 충돌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미 조사를 마친 가족들의 진술과 박 회장의 자백 사이에서 나타나는 미세한 모순점들을 파고들며 심리적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100만 달러라는 거액이 청와대 경내로 은밀하게 반입되었음에도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이를 전혀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정황 증거들을 끊임없이 들이밀었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역시 평생을 인권 변호사로 살아온 탄탄한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검찰의 논리적 허점을 날카롭게 방어했습니다. 직접적인 물증, 즉 대통령 본인이 자금 수수를 지시했거나 알고 있었다는 명확한 문서나 녹취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정황과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치열한 법리적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조사는 저녁 식사 시간을 넘겨 깊은 밤까지 끝날 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밤 11시 무렵 검찰은 조사의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위층 조사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박연차 회장과의 대질 신문을 제안한 것입니다. 수사관들의 집요한 추궁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돈을 주었다고 자백한 공여자를 직접 대면시켜 심리적 붕괴를 유도하는 전형적이고도 강력한 수사기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은 박 회장도 힘든 처지일 텐데 굳이 대면하여 서로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다며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질신문을 거절했습니다. 한때 권력의 정점과 그 권력을 떠받치던 강력한 스폰서로 얽혀있던 두 사람은 끝내 한 공간에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얇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엇갈린 진술만을 쏟아내야 했습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 장장 10시간에 걸친 고강도 피의자 신문이 마침내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끝난 후에도 전직 대통령은 곧바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서 열람실로 자리를 옮겨 수사관들이 작성한 수백 페이지 분량의 진술 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 한 글자 직접 읽어내려갔습니다. 자신의 발언이 검찰의 의도대로 왜곡되어 기록되지 않았는지, 법리적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단어는 없는지를 확인하는 데만 무려 3시간이 넘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철저한 방어권의 행사였지만 동시에 그것은 벼랑 끝에 몰린 한 인간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벌이는 마지막 처절한 몸부림과도 같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2시 10분, 13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대검찰청에 머물렀던 전직 대통령이 마침내 청사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취재진의 프레시가 터졌지만 피로에 지친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굳어 있었고 입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대검찰청을 빠져나온 버스는 짙은 어둠이 깔린 고속도로를 달려 다시 봉하마을로 향했습니다. 길고 가혹했던 조사는 끝났지만 검찰의 최종적인 결론, 즉 구속영장 청구라는 가장 무거운 사법적 판단의 시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버스 안의 정막은 서울로 올라갈 때보다 훨씬 더 짙고 무거웠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이 기나긴 조사의 끝이 결코 평온한 결말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버스는 그렇게 비극적인 역사의 한복판을 향해 속력을 내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여의도를 휩쓸고 봉하마을까지 덮친 이 거대한 수사의 소용돌이는 이제 검찰총장의 최종 결재와 법원의 영장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점치는 기사들을 쏟아냈고 정치권은 철저히 진영으로 나뉘어 사생결단의 여론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확보된 진술과 물증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서를 가다듬으며
마지막 칼날을 벼리고 있었습니다. 사면 초가에 빠진 봉하마을의 사저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권력의 비정함과 여론의 서늘함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한 전직 대통령. 길고 잔혹했던 박연차 게이트의 수사는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장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소환 조사가 끝난 후 길고 잔혹했던 시간은 무거운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2009년 5월, 대한민국 정치권과 언론의 모든 시선은 오직 서초동 대검찰청을 향해 있었습니다. 검찰 수뇌부는 확보된 진술 조서와 해외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수백 시간에 걸친 관련자들의 신문 조서를 바탕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라는 중대한 사법적 결단을 앞두고 치열한 내부 경론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사저는 굳게 문을 닫은 채 외부와의 연락을 철저히 단절했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언론의 자극적인 추측성 보도와 벼랑 끝으로 몰린 가족들을 향한 전방위적인 압박 속에서 피의자 신분이 된 전직 대통령이 감당해야 했던 심리적 고립감은 이미 한 인간이 짊어질 수 있는 한계치를 아득히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통해 진실을 가려보기도 전에 여론의 광장에서는 이미 조롱과 단죄의 판결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가장 비극적이고 참혹한 마침표가 조용히 그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2009년 5월 23일 새벽 5시 45분, 짙은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봉하마을의 서늘한 공기를 가르며 전직 대통령이 사저의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수행 경호원 단 한 명만을 대동한 채 그는 평소 즐겨 찾던 사저 뒤편의 봉화산을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그의 뒷모습은 평온해 보였을지 모르나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지난 수개월간 자신과 가족을 옥죄어온 거대한 수사의 압박과 걷잡을 수 없는 정치적 비애가 짙게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오전 6시 10분경 산 중턱에 자리 잡은 가파른 절벽, 이른바 부엉이 바위에 도착한 그는 경호원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담배 있느냐? 저기 사람이 지나가네. 라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덤덤한 마지막 말들을 남긴 채 경호원의 시선이 잠시 다른 곳을 향한 그 짧은 찰나의 순간, 그는 45m 아래의 깎아지른 벼랑 끝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향해 끝없이 좁혀오던 사법적 포위망과 수치심을 강요하던 여론의 융단 폭격을 향해 던진 가장 극단적이고도 뼈아픈 결단이었습니다. 그가 생애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디기 직전 사저 안의 개인 컴퓨터 바탕화면에는 한글 파일로 작성된 짧은 유서 한 장이 조용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문서의 최종 저장 시간은 새벽 5시 44분.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세상을 향한 원색적인 분노나 자신의 혐의에 대한 구차한 변명 대신 그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담담하게 죽음을 수용하는 언어들을 남겼습니다. 특히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라는 마지막 문장은 자신을 끝없이 몰아세웠던 수사팀과 등을 돌린 정치권, 그리고 무자비했던 언론을 향한 체념인 동시에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던 사회적 갈등과 증오의 고리를 자신의 죽음으로 끊어내겠다는 무언의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하드디스크를 복구해 이 짧고 건조한 몇 줄의 문장을 세상에 공개했을 때, 이 유서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무겁고 슬픈 역사적 증거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던 전직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통해 발표되자 대한민국은 일순간에 거대한 충격과 비명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의 정규 방송이 모두 중단되고 검은 넥타이를 맨 앵커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보를 타전했습니다. 주말 아침 거리를 걷던 시민들은 대형 전광판 아래 멈춰서서 믿을 수 없는 참보에 경악했고, 여의도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깊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가족의 구속과 도덕성의 파산을 외치며 연일 맹공을 퍼붓던 언론의 지면은 순식간에 흑백의 추모 기사들로 뒤덮였습니다. 권력의 이면에 숨겨진 은밀한 뇌물수수의 실체를 파헤치겠다는 명분 아래 굉음을 내며 질주하던 검찰 수사의 기관차가 피의자의 돌연한 죽음이라는 가장 참혹하고도 거대한 암초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서거 소식이 전해진 직후 대검찰청 11층 특별조사실과 중앙수사부 사무실의 공기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밤낮 없이 산더미 같은 회계장부와 계좌 추적 내역을 파헤치며 치밀하게 수사망을 좁혀가던 베테랑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사무실의 텔레비전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법정에서 입증하기 위해 정교하게 짜맞추던 거대한 진실의 퍼즐이 그 중심에 있던 가장 핵심적인 피의자를 영원히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수백 건에 달하는 수사 기록과 증거물들은 일순간에 그 법적 효력을 잃고 허공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굳은 표정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기자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준비된 브리핑 원고를 읽어내려가는 그의 목소리는 침통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갑작스럽고 비극적인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본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관련된 내사 및 수사를 공식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범죄의 유무를 떠나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거나 기소하여 재판에 넘길 수 없는 공소권 없음, No Right of Indictment 처분. 이 네 글자의 건조하고 기계적인 법률 용어와 함께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을 향해 매섭게 몰아치던 박연차 게이트의 핵심 수사는 아무런 법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돌연한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100만 달러의 돈가방과 500만 달러의 해외 송금이 과연 대가성 뇌물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투자금이었는지를 밝혀낼 수 있는 법정에서의 기회는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수사팀은 씁쓸함과 당혹감 속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방대한 수사 파일들을 덮고 차가운 캐비닛 깊숙한 곳으로 봉인해야만 했습니다. 수사는 법적으로 멈추었지만 그 파장과 분노는 이제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폭발적으로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기점으로 검찰을 향한 여론의 시선은 싸늘한 의구심과 적대감으로 급격히 뒤바뀌었습니다. 전국 각지에는 추모의 분향소가 세워지고 수백만의 인파가 검은 리본을 달고 거리를 가득 메웠으며 대검찰청 앞에는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 관행과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를 규탄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연일 격렬하게 이어졌습니다. 대중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수사는 정치적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법의 집행이었는가? 아니면 과거 정권을 철저히 짓밟기 위해 기획된 무자비한 표적 수사이자 권력의 사냥이었는가? 가족들이 거액의 자금을 수수했다는 치명적인 의혹과 불투명한 거래의 정황들은 장부와 금융기록을 통해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것을 압박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동원한 무리한 언론 플레이와 인격살인에 가까운 심리적 압박은 결국 되돌릴 수 없는 가장 참혹한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박연차 회장의 낡은 수첩고가
홍콩의 비밀 계좌에서 시작된 이 권력형 비리 수사는 한 시대의 상징이었던 전직 대통령의 생명을 앗아가며 수사기관의 역사에도 씻을 수 없는 거대한 논란과 원죄의 굴레를 씌우게 되었습니다. 부엉이 바위에서 울려 퍼진 소리 없는 탄식은 이 거대한 게이트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을 영원히 침묵 속으로 가라앉혀 버렸습니다. 수사의 방향을 잃어버린 검찰. 그러나 박영차 회장의 장부에 적힌 나머지 이름들을 향한 심판의 시간은 여전히 차갑게 남아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는 가장 거대한 암초에 부딪혀 완전히 침몰하는 듯 보였습니다. 공소권 없음이라는 건조하고 차가운 법률 용어와 함께 살아있는 권력과 죽은 권력을 동시에 겨냥하던 검찰의 칼날은 허무하게 꺾여버렸습니다. 수사팀은 걷잡을 수 없는 여론의 비난과 분노에 직면하며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톱니바퀴는 거기서 완전히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초동 대검찰청의 조사실 캐비닛 안에는 여전히 박연차 회장의 은밀한 로비 정부와 홍콩 비밀 계좌에서 파생된 수백억 원대 비자금의 흐름을 증명하는 방대한 금융 자료들이 고스란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부의 페이지마다 선명하게 새겨진 아직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은 여의도의 수많은 거물급 정치인들과 고위 관료들의 이름이 수사관들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대미문의 비극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자리. 이제 검찰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차가운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남겨진 자들에 대한 기소와 재판을 계속해야만 하는 무거운 숙제를 떠안았습니다. 여론의 따가운 눈총과 불신 속에서 재개된 기소와 공소 유지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검찰은 무리한 수사였다는 오명을 벗고 수사의 정당성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남은 피의자들의 혐의를 법정에서 완벽하게 입증해내야만 하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반면 피의자들은 전직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검찰 조직이 크게 위축된 틈을 타 자신들의 혐의를 더욱 완강하게 부인하며 대대적인 법적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대형 로펌의 정관 변호사들로 구성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이 제시한 금융 증거의 위법성을 물고 늘어지거나 박연차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깎아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굳게 닫힌 1120호 조사실에서 벌어졌던 치열한 심리전은 이제 공개된 법정이라는 새로운 무대로 옮겨져 검찰과 변호인단 사이에 피말리는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치열하고 팽팽한 법정 공방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 모든 사건의 설계자이자 폭로자인 신발원 박연차 회장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수천만 원의 현금 다발과 최고급 스위스 명품 시계를 안겨주며 정성스럽게 관리했던 권력자들이 이제는 법정의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자신과의 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매몰차게 거짓말을 쏟아내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권력의 비정함과 인간의 위선의 깊은 환멸을 느낀 것일까요? 증인석에 선 박 회장의 입술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변호인단의 집요한 공격과 교묘한 유도 신문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뇌물을 건넨 날짜와 시간, 특급 호텔의 장소, 그리고 그 은밀한 만남의 분위기까지 놀라울 정도로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호텔방에서 분명히 쇼핑백을 건넸고 그 안에는 5만 원권으로 쪼개진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법정에 울려 퍼지는 그의 무미건조하지만 확고한 증언은 피고인들의 얄팍한 거짓말과 알리바이를 무참히 깨부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검찰은 박 회장의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홍콩 APC의 계좌이체 내역서, 특급 호텔의 주차장 CCTV 분석 자료, 비행기 탑승권 영수증, 그리고 환전소의 거래 기록 등
물샐 틈 없이 과학적으로 교차 검증된 객관적 물증들을 재판부 앞에 차례차례 스크린으로 띄웠습니다. 뇌물수수라는 은밀한 범죄의 특성상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할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안일한 계산은 이처럼 방대한 디지털 포렌식 데이터와 돈을 준 공여자의 흔들림 없는 자백 앞에서 완전히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여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인 금융 자료들과 완벽하게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강력하게 인정된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판결의 결과는 그야말로 추풍낙엽이었습니다. 한때 여의도를 호령하며 떵떵거리던 여야의 중진 국회의원들,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도지사와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 심지어 공정한 법 집행을 책임져야 할 고위직 판검사와 경찰 수뇌부에 이르기까지 박연차 회장의 비밀 스케줄러에 이름을 올렸던 수십 명의 권력자들이 줄줄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차가운 구치소로 향했고 누군가는 수십 년간 쌓아온 정치 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쓸쓸히 퇴장해야 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특혜를 거래하려 했던 거대한 카르텔의 말로는 이토록 비참하고 철저했습니다. 그것은 자본이 권력을 어떻게 은밀하게 매수하고 국가 시스템을 내부에서부터 부패시키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기록될 거대한 오점이자 참담한 민낯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소불위의 지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권력의 그늘에 기생하여 자신의 제국을 거침없이 확장하려 했던 박연차 회장 본인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의 저울은 수많은 권력자를 파멸로 이끈 장부의 주인에게도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뇌물 공여와 수백억 원대의 조세 포탈 등 그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기업의 사적 이익을 위해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전방위적으로 막대한 금품을 제공하여 국가 권력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며 매섭게 질타했습니다. 비록 그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일체 자백하고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이 법정에서 참작되긴 했으나 그가 국가 시스템에 가한 훼손의 무게와 사회적 파장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기나긴 법정 투쟁 끝에 박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약 3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형을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수의를 입고 감옥의 차가운 철창 안으로 수감되는 박연차 회장의 뒷모습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신발엉의 초라하고 쓸쓸한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맨손으로 일군 거대한 부를 지키고 더 큰 이권을 얻기 위해 고가의 현물과 막대한 현금 다발을 권력의 심장부에 거침없이 밀어넣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보험이자 어떠한 사정 한파도 막아줄 든든한 방패라고 믿었던 그 치밀한 뇌물장부는 결국 자신을 올가매는 가장 치명적인 족쇄가 되어 그의 목을 조르고 말았습니다. 권력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오만함이 불러온 처절한 파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명의 권력자가 줄줄이 감옥에 가고 뇌물 네트워크의 설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회를 덮고 있던 짙은 의혹의 그림자는 완전히 걷히지 않았습니다. 비극적인 죽음과 천문학적인 액수의 검은 돈, 그리고 영원히 묻혀버린 100만 달러의 진실은 남겨진 자들에게 묵직하고도 고통스러운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 숨막히는 수사 과정과 법적 심판의 이면에는 과연 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거대한 폭풍우가 지나간 폐허 위에서 사람들은 이제 이 사건이 남긴 진짜 상처와 시스템의 오류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거대한 사법개혁의 신호탄이자 끝나지 않은 논쟁의 서막이었습니다.
법정 공방이 끝난 후에도 뇌물장부에 적혔던 수많은 이니셜 중 일부는 명확한 증거 불충분으로 법의 심판을 교묘히 피해가기도 했습니다. 권력의 최상층부에 있던 자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연결고리를 철저히 은폐하는 데 성공했고, 이는 또 다른 봐주기 수사 논란을 낳으며 대중의 공분을 샀습니다. 돈을 준 자의 명확한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무게에 따라 법의 잣대가 달라졌다는 뼈아픈 비판이 제기된 것입니다. 결국 박연차 게이트의 법적 결론은 유죄와 무죄라는 단순한 이분법을 넘어 대한민국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공정성 자체를 도마 위에 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수많은 남겨진 자들이 치러야 할 형벌은 법정의 선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역사와 대중의 매서운 기억 속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수사는 종결되었지만 사회적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법정에 굳게 닫힌 문이 열리고 유죄를 선고받은 수많은 권력자들이 무거운 형량을 안고 수감된 후에도 박연차 게이트가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던진 충격파는 결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사법적 판결이라는 제일막이 내리자 광장과 여론의 한복판에서는 이 사건의 진정한 본질과 절차적 정당성을 묻는 훨씬 더 거칠고 치열한 제2막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탐사보도 전문 기자들과 날카로운 법학자들,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심도 있게 묻는 수많은 시민들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남긴 방대한 수사 기록과 재판 과정의 이면을 차갑게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은 단 하나.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과 국가 권력의 도덕성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가장 무겁고도 서늘한 화두였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수사는 썩어빠진 정치 부패의 깊은 뿌리를 뽑아낸 공의의 빛이었는가? 아니면 과거 정권을 철저히 짓밟고 새로운 권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기밀하게 기획된 잔혹한 숙청의 그림자였는가? 사건을 긍정적인 수사적 성과로 평가하는 시선에서는 이 수사가 한국 사회에 수십 년간 고질적으로 만연해 있던 정경유착의 낡은 관행과 은밀한 로비 네트워크를 마침내 백일화에 드러낸 중대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연차 회장의 낡은 비밀 수첩과 비서실의 암호화된 메모장에서 시작된 집요한 자금 추적은 한 지방의 중견 기업인이 권력의 든든한 방패막이를 얻기 위해 여야와 이념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살포했던 거액의 현금 다발과 고가의 명품 뇌물들을 세상에 남김없이 폭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몇몇 개인의 일탈이나 우발적인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자본과 권력이 어떻게 서로의 등 뒤에서 은밀하게 부적절한 이권을 교환하고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개인의 사금고처럼 사유화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범죄의 증명서였습니다. 국세청과 검찰의 끈질기고 성욕 없는 초기 수사가 아니었다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홍콩의 비밀 계좌와 그 검은 돈이 여의도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기막힌 지하 통로들은 영원히 묻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연차 게이트는 권력형 비리라는 고질적인 병폐에 서늘한 경종을 울린 날카로운 수술칼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수술칼이 향했던 최종적인 방향과 그 과정에서 여과 없이 드러난 무자비하고 노골적인 수사 방식은 대한민국 헌정사와 국민들의 뇌리에 씻을 수 없는 짙은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대검찰청 수사팀의 표적이 수첩의 다른 이름들을 뒤로한 채 오직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을 향해 급격히 꺾여 들어갈 무렵부터 수사의 순수성은 치명적인 의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권력형 비리 척결이라는 정당한 법적 명분을 내세웠다 하더라도 최고 권력의 교체기에 과거 정권의 상징적인 인물들을 향해서만 집중적으로 쏟아진 사정의 칼날은 다분히 의도적인 표적 수사, 혐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박연차 회장의 장부에는 현 정권 실세들의 이름도 다수 거론되었다는 소문이 여의도에 파다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과 혹독한 소환 조사는 놀라울 정도로 과거 정권의 인사들에게만 가혹하게 집중되었습니다.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눈먼 정의여야 한다는 사법의 대원칙은 흔들렸고, 많은 이들의 눈에 그 잣대는 유독 패배한 권력을 향해서만 잔인하고 예리하게 배려져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야 할 최고 수사기관이 살아있는 권력의 암묵적인 승인 아래 죽은 권력을 사냥하는 데 앞장섰다는 서늘한 비판이 제기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사회를 가장 거세게 분노하게 만들고 뼈아픈 제도적 반성을 이끌어낸 지점은 이 수사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폭로된 수사기관의 악의적인 망신주기 수사와 무책임한 언론 플레이의 참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굳게 닫힌 1120호 조사실의 두꺼운 철문 안에서 철저하게 짓밟혔습니다.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명확한 형법 규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파편화된 진술과 아직 법정에서 확정조차 되지 않은 혐의들을 매일같이 익명의 관계자를 통해 언론에 흘렸습니다. 최고급 명품 시계, 버려진 논두렁, 달러가 가득 찬 무거운 종이백과 같은 지극히 자극적이고 단편적인 키워드들이 수사기관의 통제된 입을 빌려 매일 아침 신문 일면과 지상파 뉴스 속보를 도배했습니다.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과 엄격한 증거주의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할 본질적인 사법적 쟁점들은 안개처럼 흩어져 버렸고, 오직 피의자의 도덕성을 난도질하고 인격을 철저히 말살하기 위한 거대한 여론의 단두대만이 광장 한가운데 높이 세워졌습니다. 탐사 보도 프로그램들은 훗날 당시 쏟아졌던 수만 건의 기사들을 정밀하게 역추적하며 확인되지 않은 파편화된 정보들이 어떻게 수사기관의 은밀한 언론 통제를 통해 잔혹한 여론 재판의 도구로 전락했는지를 냉혹하게 고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명확한 직접 물증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까다로운 상황에 직면하자 피의자의 심리적 방어벽을 허물고 굴복적인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언론이라는 강력한 확성기를 인질로 삼았습니다. 반면 권력의 감시자가 되어 진실을 검증해야 할 언론은 대중의 관음증과 분노를 자극하는 단독 보도라는 맹목적인 타이틀 경쟁에 매몰되어 수사기관이 던져주는 출처불명의 먹잇감을 최소한의 팩트체크조차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 폭주하는 여론의 스피커와 무자비한 심리적 마녀사냥 앞에서 한 시대를 이끌었던 전직 대통령은 정당한 재판을 통해 스스로를 방어할 최소한의 법적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가장 극단적이고 비극적인 방식으로 벼랑 끝에서 몸을 던져야만 했습니다. 이는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자행된 명백한 인격살인이자 통제받지 않는 국가 권력이 한 인간의 삶과 존엄을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역사적 경고였습니다. 부엉이 바위에서 메아리친 그 소리 없는 비극의 탄식은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거대한 충격과 각성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박연차 게이트가 우리 사회에 남긴 가장 강력하고도 역설적인 유산은 바로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이고 폭발적인 화두를 한국 정치와 사회의 한복판에 쏘아 올렸다는 점입니다. 국민들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독점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 조직이 마음만 먹으면 그 누구든 먼지털기식 수사를 통해 표적으로 삼아 완벽하게 파멸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다는 공포스러운 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누구의 민주적 통제도 받지 않는 거대 수사기관이 특정 정치 권력과 암묵적으로 결탁하거나 여론을 무기 삼아 무소불위로 폭주할 때 민주주의의 기본권이 얼마나 쉽게 유린될 수 있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것입니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엄격한 법적 통제, 수사 과정에서의 철저한 인권보호,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잃어버린 사법 권력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의 필요성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09년의 그 참혹했던 봄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권력과 자본, 그리고 수사기관과 언론이 복잡하게 얽혀 빚어낸 가장 치명적이고 비극적인 스캔들로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신바로왕이 남긴 로비 장부는 부패한 정치 권력을 심판하는 명백한 물증이 되어주었지만, 국가가 그 물증을 휘두르는 폭력적인 방식은 우리 사회 시스템에 내재된 또 다른 거대한 야만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공의의 빛을 밝히겠다는 눈부신 명분으로 시작된 수사가 가장 어둡고 잔인한 숙청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운 채 돌연한 마침표를 찍게 된 이 뼈아픈 역설. 박연차 게이트는 단순한 뇌물 사건의 종결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과 절차적 정의의 가치를 묻는 묵직한 역사적 질문으로 굳어졌습니다. 피를 흘리며 멈춰선 권력의 차가운 칼날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우고 어떤 새로운 정의의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건의 끝자락에서 남겨진 진실의 그림자는 이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역사의 깊은 흉터가 되어 여전히 우리 곁을 서늘하게 맴돌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시작된 국세청의 조용한 세무조사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경남 김해에 본사를 둔 한 지방 중견기업을 향했던 사정기관의 칼날은 단순한 조세 포탈과 횡령의 혐의를 넘어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인 여의도와 청와대를 향해 걷잡을 수 없이 매섭게 뻗어나갔습니다. 수십 명의 정예 수사관들이 투입되어 밤낮 없이 파헤친 수만 장의 회계장부, 홍콩과 스위스를 넘나들며 추적해낸 수백억 원대의 비밀 계좌, 그리고 삭제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속에서 복구해낸 은밀한 거래의 흔적들. 과학적이고 집요한 디지털 포렌식 기법과 자금 추적 수사가 결합하여 탄생시킨 그 방대한 범죄의 증명사 앞에서는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쥔 자들이라 할지라도 얄팍한 거짓말 뒤에 영원히 숨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라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의 사정기관이 동원된 이 전대미문의 권력형 비리수사,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는 그렇게 한국 정치와 사회의 가장 어둡고 은밀한 민낯을 백일하에 끄집어냈습니다. 이 거대한 사건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상징물은 역설적이게도 매우 작고 초라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발왕이라 불리던 박연차 회장의 비서진이 은밀하게 관리해오던 낡은 수첩과 비밀 스케줄러였습니다. 그 작은 종이뭉치 안에는 대한민국 지배계층의 뼈아픈 도덕적 파산 상태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념과 당론을 소리 높여 외치던 여야의 유력 정치인들, 공정한 법의 심판을 다짐하던 사법부의 고위 관료들, 그리고 지방행정을 책임지던 단체장들까지. 대중 앞에서는 누구보다 청렴하고 정의로운 척 연기했던 권력자들은 특급 호텔의 인적 드문 지하 주차장과 외부의 시선이 차단된 최고급 식당의 밀실에서 두툼한 현금 다발이 든 종이백과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스위스제 명품 시계를 은밀하게 건네받았습니다. 그 수첩에 적힌 암호화된 이니셜들은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탱해야 할 국가의 공적 시스템이 자본의 막강한 로비력 앞에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참담하고도 치명적인 역사적 증거물이었습니다. 박연차 게이트는 자본이 권력을 유혹하고 권력이 자본에 기생하는 특유의 공생관계가 사회 전반에 얼마나 깊은 독버섯처럼 퍼져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기업인은 자신의 제국을 안전하게 확장하고 혹시 모를 사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든든한 방패로서 권력자들을 매수했습니다. 반대로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인의 검은 돈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활용했습니다.
수사팀이 밝혀낸 자금의 세탁 과정과 현금화 수법, 그리고 치밀한 알리바이 조작 정황은 이들의 부적절한 거래가 결코 일회성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고도화되고 구조화된 거대한 범죄 카르텔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의 날선 압수수색과 집요한 프로파일링 앞에 그 카르텔은 붕괴되었고 수많은 권력자가 수위를 입은 채 차가운 철창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권력자들이 감옥으로 향했다고 해서 이 사건이 정의의 승리와 완벽한 공의의 실현으로 마무리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게이트가 대한민국 역사에 남긴 가장 깊고 뼈아픈 흉터는 그 부패한 카르텔을 붕괴시키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보여준 무소불위의 권력남용과 잔혹한 수사 방식에 있었습니다. 장부에 적힌 수많은 이름 중에서도 수사팀의 칼날은 유독 과거 정권의 최고 권력자와 그 가족을 향해서만 비정상적일 정도로 매섭고 예리하게 배려져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법리 공방과 엄격한 증거주의가 우선되어야 할 1120호 조사실의 기능은 수사 기밀을 악의적으로 흘려 여론을 선동하는 망신주기 수사와 피의 사실 공표라는 거대한 마녀사냥의 무대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극적인 키워드들이 언론의 확성기를 타고 매일같이 쏟아지며 한 인간의 인격과 도덕성을 산산조각내는 동안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방어권과 인권은 철저히 유린당했습니다. 그 맹목적인 여론재판의 광기 속에서 한때 국가를 이끌었던 전직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라는 벼랑 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헌정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도련하고도 참혹한 마침표는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무겁고 서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심판해야 할 검찰이라는 거대 사정기관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 여론과 권력의 입맛에 맞춰 표적 수사를 감행할 때 그 폭력성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과제와 함께 수사기관의 권력 독점을 분산시키고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각성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박영차 회장의 스케줄러에서 쏟아져 나온 검은 돈의 실체는 권력의 부패를 질타하는 매서운 회초리가 되었지만 동시에 그 돈의 흐름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국가가 휘두른 절제되지 않은 칼날은 우리 사법체계의 치명적인 결함을 비추는 잔혹한 거울이 되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명분이 인격살인이라는 합법적 폭력으로 변질되는 순간 그 수사는 더 이상 정의의 이름을 빌릴 수 없게 된다는 쓰라린 교훈을 우리는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권력의 맹점과 자본의 탐욕, 그리고 통제받지 않는 수사 권력이 한데 뒤엉켜 만들어낸 참혹한 비극. 박연차 게이트는 단순한 뇌물 스캔들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신뢰라는 이름의 기둥이 무너져 내릴 때 사회 전체가 치러야 하는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부정한 돈이 권력의 은밀한 밀실로 스며들 때 그 대가로 지불되는 것은 단지 몇몇 부패한 정치인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숭고한 약속이며 때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한 인간의 돌이킬 수 없는 생명이기도 합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5월의 차가운 안개가 거치지 않은 부엉이 바위의 고요함은 우리 사회가 그날의 뼈아픈 진실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묵묵히 그러나 매섭게 묻고 있습니다. 권력의 그늘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을 끝까지 함께 추적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여러분이 듣고 싶은 다음 사건의 기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굳게 닫힌 법정의 문과 이미 낡아버린 한 기업인의 수첩. 하지만 그 수첩에 찢겨나간 여백에는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혹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또 다른 권력자들의 이름이 조용히 다음 시대의 어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러진 십바늘과 지워진 장부의 흔적들 사이에서 권력과 자본이 맺는 은밀한 밀월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깊고 어두운 곳에서 계속 써내려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진실을 향한 의심의 끈을 놓지 않는 한 역사의 차가운 조사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